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5회차죠? 그러네요, 5회차네 벌써. 내 더위 사라! 반사! 반사! 내가 순간적으로 다 팔았어. 아니, 근데 무슨 더위예요? 이게 뭐예요? 모르신다.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죠. 오늘 깨먹어야지 올여름은 무사히 더위 안 먹고 넘긴다. 그리고 더위 초콜릿 사라 주세요, 초콜릿. 하면요. 내 더위. 초콜릿이 왜요? 지금 여기 호두 드렸잖아요. 발렌타인데이인가요? 오늘 발렌타인데이죠. 조용스럽게 발렌타인데이 찾기는 호두, 맛있는 호두 드세요. 그럼 호두든 초콜릿 주세요. 호두, 알몬드든 초콜릿은 아는데. 호두든 초콜릿. 아니 아실 만한 분들이 내 발렌타인데이 국적 없는 그런 명절은 지키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땅콩하고 호두 드세요. 네. 근데 요즘 정말 불경기인지 장사하는 사람들 다 물건 안 팔린다고 다 난리더라고요. 네. 근데 집을 내놔도 안 팔린대요. 우리가 오늘 할 이야기가 여기와 연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여기 앉았는지 아세요? 그런가요? 여러분들께 폭풍 질문을 하기 위해서요. 무슨 폭풍 질문? 네.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전세를 살아야 되냐, 월세를 살아야 되느냐. 저희 폭풍 질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이제부터. 떨어지겠지. 이게 전세 사는 거예요. 전세도 4, 5억인 거예요. 집을 사놓고 있으면 어쨌든 그래도 임대 후 분양이라는 또 그런.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서 헉헉거리고 목돈 조금 내고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가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소비자를 보고 가야 되는 부동산 정책이 요즘 전세값은 엄청 오르는데 많이 올랐어요. 다른 건 안 올라요. 그죠? 근데 어떠세요? 다들 집 있으세요? 예,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집값이 하락해서 2008년에 샀거든요. 네. 집값 꼭대기일 때 사갖고 지금 뚝뚝 떨어져가지고 대출금보다 떨어진 폭이 더 커요. 진짜요? 손해봤네요. 깡통까지는 아니더라도 깡통 이 심정을 이해하는. 그럼 어때요? 가슴이 가슴이 쫄깃쫄깃하세요? 아프죠. 저는 세입자예요. 왜요? 집은 있긴 있는데 세입자예요. 에이, 그러면 그건 세입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세입자 맞아요. 집이 있으니까. 자진해서 세입자.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요. 네. 전 진짜 세입자예요. 어떤 세입자기를? 월세 살아요. 월세. 네. 사골세 살아요? 네, 사골세 살아. 근데 사골세 사면서 왜 이렇게 좋아하냐? 저희가 아무나 하지 못한다는 사골세 네. 주거. 집 있으세요? 제가 집을 산 게 1991년이나 6년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빨리 사신 거네요. 천안에 집이 있습니다. 천안에요? 예. 지금도 천안에 집.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천안에. 이번 달 말에요.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요? 네, 또요. 근데 그 정책 방향을 보니까 제목이 이래요. 값싼 월세 주택을 늘리겠다. 네, 전세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이 값싼 월세 주택. 곽 박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글쎄요. 월세 주택 사신다니까 네.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월세를 살면 비용이 많이 줄고 또 우리가 다른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의문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 수준은 아직도 소유욕이 강하잖아요. 목돈을 확 줘버리고 집을 사잖아요. 차를 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식 구조가 외국하고 틀린 상태거든요. 의식에 그런 변화가 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뀌어야 되는데 네. 바뀐 상태와 같이 이렇게 공진하는 게 아니고 앞서 나간다. 제도가 앞서 나가 버리고 뒤에 쫓아오게 하면 여기에는 갭에 따른 격차에 따른 부조화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정부가 원래부터 이렇게 앞서 나간 건 아니고요. 사실은 불과 작년에만 해도 말이죠. 정부가 828 부동산 대책, 4월에도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기조는 뭐였냐면 전세를 매매 수요로 전환한다. 여기에 그 기조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전세값이 치솟으니까 이것을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영구인하 해준다든지 또 대출금을 늘린다든지 이런 대책을 쓰다가 약발이 안 먹히니까 이제 올해사 이 월세로 이렇게 그러면 매매로 안 가니까 월세로 옮겨볼까? 그 사이에 또 IMF에서 지금 경고도 있었고 네. 지금 이게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IMF에서 경고를 했어요. 한국에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한국의 전세가 위험하다. 그래서 월세로 바꿔라. 그렇게 경고를 했대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사골세 산다고 표현을 했는데 전세가 없어요. 이렇게 다녀보면요. 전세를 얻고 싶어도 전세가 없고 전세가 사라졌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게 쩐이잖아요. 쩐이 궁한 주인들이 다 월세로 바꿔요.
집을 살 때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금을 끼고 사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전세를 두더라고요. 네.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어서. 네.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전세를 돈을 두고 월세로 바꿔버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 한번 준비했어요. 이 시뮬레이션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요? 그림 한번 보죠. 이렇게. 아, 그림이 또 위에서 내려와요. 네. 애쓰신다. 그림 보이시죠? 그림. 제가 이거 너무 딱 애쓰신다. 보이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총 합계가 매년 급속히 늘면서 작년 기준으로 60조 원이 넘었어요. 전세를 얻기 위해서 대출을 낸 것만 대출. 네. 전세 자금이 아니고 전세 대출 낸 것만. 전세 대출. 네. 네. 정부가 지원했죠. 그렇죠. 전세 네. 대출을. 그렇죠. 아, 근데 그 전세 대출도요, 자격이 또 있어요.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전세 대출 플러스 전세를 내기 위해서 대출 낸 것 다 포함해서 네, 60조 원인데 만약에 집값이 2억 원이에요. 이자가 연리 2.7% 치고 월 45만 원 수입이 생깁니다. 네. 하지만 이걸 월세로 받으면 연리 6.6% 치고 평균 정도 치고 77만 원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게 쩐이 되네요? 그죠. 돈이 네. 되죠. 만약에 이 집에다가 1억 4천만 원의 대출이 있다고 해도 집담보로 대출 낸 이자가 5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월세를 그걸로 대출을 이자를 끄고 내고. 또 남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돈이 여유가 있다면 집주인은 당연히 월세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근데 바로 그 점에 제가 한번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이제 언론 보도가 나가게 되면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세를 사는 것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이득이다 손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월세를 사는 사람이 저는 손해라고 생각되는 손해라고 거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놓는 사람이 차라리 전세 놓지 말고 월세를 놓자.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빠진다든지 다른 어떤 현상들이 생길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부가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차라리 전체 가격의 한 70% 되니까 빌려줄 테니까 집 사버리세요. 그러면 주택 정책이 아까 말씀하신 8.18 정책이라든지 4.12 정책이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왔다가 그러면 누가 이 중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방금 이렇게 나가면 정부가 이런 정책을 폈다. 그럼 소비자들로 하여금 목돈을 내서 집을 사도록 했다. 그럼 누가 이득을 봐요? 제가 볼 때 이득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있죠. 집주인은 누가 이득? 아니죠. 집을 가진 사람. 헷갈리네요. 누구예요? 집주인이 이득을 금융사가 보나요? 이득을 보죠. 아, 집주인은 아니라니까요. 금융사 금융자군요. 맞네. 네, 두 번째 이득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건설사가 이득을 봐요. 이걸 계속 지으니까. 계속 지으니까. 또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계속 집을 살려고 하니까 건설사는 지어야 되고 금융사는 파이낸싱을 해주게 되니까 자, 그러면 잠깐 네. 정리하자면은 세입자도 이득이 아니고 집주인도 이득이 아니에요. 예, 그죠? 그렇죠. 이득 보는 건 누구예요? 금융사와 은행과 건설사. 건설사.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득이 아니에요. 자, 자,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야 이제 우리가 1억짜리 집이 2억이 됐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1억짜리 집이 2억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완전 비정상이요. 기간에 따라 다르죠. 근데 또 왜요? 요새는 이런 그건 말을 합니다. 비정상이죠. 한 20년간 그렇게 되면 괜찮죠. 그렇죠. 기간은 아, 어느 기간. 아, 기간. 기간으로 이제 이제 1억이 단기간에 그렇게 된다는 단기간 이제 그렇게 단기간이죠. 된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골치 아프기 시작한 근데 거죠. 올랐다고 좋아하잖아요. 예, 좋아하죠. 네. 근데 1억이 2억 되는 거는 정말 이건 로또 맞는 확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어떤 유정이 발견됐다든지 뭐 하여튼 천재지변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집을 가지려고 하고 금융사는 계속 정부의 정책을 부추기면서 집을 사도록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기가 전혀 없어지잖아요. 또 네. 정체가 딱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어떤 방향으로 시각을 돌리게 만드느냐. 월세 사세요. 예? 네. 왜냐하면 당신이 2억 3억 주고 집을 사면 그 2억 3억에 대한 이자 나가는 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매달 달달이 사골세 하든지 월세로 살게 되면 이자 부담도 없고 그냥 뭐 목돈 조금 내고 보증금으로 내고 편하지 않습니까? 이래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자, 저는 공부 끝나면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할 거니까 집을 구하자 하고 딱 갔더니 무슨 웬만한 집은 전세도 4, 5억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과 너무 먼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었어요. 상황이. 와, 이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도 없어요. 사는 것은 엄두도 못 내요. 전세가 없는데 전세를 얻으려고 했더니 또 대출을 내려고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출 비용도.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월세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7천에 월세 1,000이란다.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월세 천이면 지금도 대단한 집이에요. 실수예요. 100만 원을 냈는데요. 네. 이제 집주인이 다행히 아주 좋은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올리지도 않고 그대로 저는 쭉 살고 있어요. 몇 년간? 6년째.
이거는 6년째 100만 원. 네. 굉장히 그 집주인분하고 사이가 좋거나 그런 경우 아니고는 보기 있을 수가 없는 있겠군요. 일이죠. 조사해봐야 엄청 친하게 지내요, 제가. 조사해봐야 예. 그런데 이제 월 100만 원을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맞벌이인데 사실 아깝죠. 월 100만 원이. 그걸 저축을 하면 1년에 1,200만 원, 2년이면 몇 년, 그리고 6년을 냈던 걸 계산했더니 거의 1억에 육박하는 돈이에요. 근데 왜 전세로 안 바꿔요? 예, 거기서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저는 왜 전세를 안 바꾸냐면요. 전세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요. 전세값이 계속 올라요. 1년마다 올려달라고. 1년마다 많이는 5천까지 오르는 거 그래도 봤어요. 그건 자기 돈이잖아요.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아니죠. 있잖아요. 1년 벌어서 열심히 모아서 그 돈을 주인한테 상납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개념이 그래요. 집 소유에 대한 개념이 저는 없어요. 그리고 전 독일에서 제가 독일에서 유학했잖아요. 공부할 때 월세가 굉장히 비싼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집 소유에 대한 생각도 없고요. 집을 꼭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전세를 꼭 가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전세금을 모으기 위해서 헉헉거리고 사는 것보다는 월세가 더 저는 가볍고 또 있어요. 전세 살 경우에는 수리를 우리가 해야 되죠. 근데 월세 살 경우에는 집 수리를 주인이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월세가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살고 있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민은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장 변호사가 돈 아깝더라. 왜냐하면 아파트 값으로 한 달에 700불을 내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한 20만 불짜리 집을 사면 다운페이 적당하게 하면 한 달에 700불 정도 내면 집을 살 수가 있겠더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프라임 나기 전에 2001년도에 제가 미국 현지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집을 샀어요. 구매를 했죠. 매입을 하고 나니까 매달 내는 다운페이를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월세 렌트 값으로 내는 돈이 한 700불에서 1000불 사이가 돼요. 그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집값이 오르면 내가 이제 뭐 덕을 보겠지라고 하는데 미국의 집값은 소비자 물가만큼만 이렇게 올라요. 거의가. 서프라임 위기 때도 제가 살던 동네는 촌이 돼서 급격히 오르질 않고 물가 상승만큼만 올라서 떨어지는 것도 그냥 적당하게 떨어졌어요. 하우싱 프라이스 버블 혜택을 못 보셨군요. 못 봤죠. 그런 그렇지만 적이 있었어요. 마음은 편해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단지 집을 사고 나니까 불편한 게 유영희 교수가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잔디 깎아야 되고 내가 못질해야 되고 내가 고장나면 내가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월세 살면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월세 살아도 잔디는 자기가 깎아야죠. 잔디는 깎아줘요. 아니에요. 깎아줘요. 관리를 해줘요. 그럼요. 미국에서는 자기가 제 관리. 생각에는 전세는 돈을 쩐을 깔고 앉아있는 게 전세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는. 월세가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더라 그거예요. 유 교수님은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조차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깔고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네, 저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자발적 월세전. 저도 부동산 대세 상승기를 쫙 봐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사놓고 있으면 어쨌든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기대가 지금도 있어요. 그냥 관성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전 앉아서 맨날 고사 지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집값 저- 떨어져라. 그래서 이게 인식이 잘 안 장 바뀌어요. 변호사님 저 지금 스스로도. 집값이 오를까 봐 걱정될 거 아니에요? 전세 세입 전세 아니죠. 원래 집이 저는 뭐 두 있으니까. 가지 마음이에요. 집도 있고 전세니까 집이 오르면은 또 오른 대로 좋고 전세가 오르면은 걱정도 되고 뭐 둘 다 있어요. 전세값도 올려야 되고. 네, 그럼 이제 월세제로 바뀌게 되면요.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겠어요. 많습니다. 일단 네. 국토교통부를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지난해 전월세 총 거래량이 137만 건이래요. 근데 월세 거래량이 54만 건, 40%가 넘습니다. 근데 벌써요? 그렇죠. 아. 원래는 월세 거래량이 10에서 20% 하는 게 보통 상리였어요. 수십 년간. 네. 근데 이게 이제 40%가 넘게 된 거죠. 그럼 곽 박사님,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이게 월세 정책을 내놓잖아요. 그런데 윤곽이 뭐 한 3-4가지가 나온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뭐 LH 중심의 주택 임대 시장의 민간 참여도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제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면 결국은 이제 월세 개념이 좀 도입이 돼가지고 이 개념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자. 그러면 이게 싼 가격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민간 부분이나 공공 부분에서 임대 사업을 늘리게 되면 월세 정책이 좀 장려가 되게 되고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집착도가 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집을 구매하는 것, 전세하는 것, 임대 사는 것, 사골세 사는 것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 행태가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면 한 곳에 몰리지 않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사하고 건설사에 대한 혜택을 빼버리게 되면 부동산 정책은 사실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안고 거죠.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걸 들여다보면 예. 이게 소비자를 위한 건지 예. 아니면 금융사와 우리 뭐랄까 기업들이 부도날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한 하나의 꼼수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주택 보유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전하기 위한 소득이라든지 의식 수준이 갖춰지지 않는데 벌써 월세가 인기 있다라고 언론에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전세주택에서 월세로 밀게 되면 월세를 가져가는 이런 임대주택을 좀 지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미 기존에 미분양된 거를 사가지고 임대를 놓고 월세로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기업들은 숨통을 트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들이 숨통이 터지면 금융사가 숨통이 터지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 생각은 아까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하셨는데 돈을 깔고 앉아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네. 아니면 돈을 매일 우리 교수님처럼 매달 그냥 줘버리는 게 속 편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 정답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 소비자를 보고 가야 되는 부동산 정책이 금융사의 부도 위험성과 건설사의 부실 부채, 부실 채권 위험성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가는 부분이라는 충격적이네요. 좋은 게 아니네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빵의 안고는 네. 세입자나 집주인이 아니라 금융사와 건설사가 안고다. 제 말씀이 그 근데 말씀. 너무 좀 약간 너무 그쪽으로 충격적이네요. 미는 거는 아, 조금 위험한 발상이긴 그런데요. 한데 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 저도 동의하고요. 네. 일단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유 교수님은 지금 월세 사는 게 총 가구 수입에서 얼마 정도 차지해요? 말할 수 없어요. 네. 교수내는 5%밖에 안 돼요. 지금 원래 실질적으로 임대료 부분만 총 수입에서 30%를 차지한대요. 근데 독일이요. 30%. 3분의 1이에요. 근데 30% 예. 문제는 이거는 임대료만 그래요. 이 렌트비만. 여기다가 난방비, 전기료, 뭐 이런 주거비를 다 합하면 수도권 기준으로 41%라는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입에 월세를 사는 사람들의 수입의 40%가 이 임대료, 범임대료로 나간다. 이게 이렇게 되면 월세를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이건 소비 위축하고 돈을 못 모으는 거죠. 이게 렌트푸어네요. 그럼 렌트푸어? 그게 렌트푸어예요. 네, 근데 제가 변호사님한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월세 소득 공제 자격을 풀어준다 이러는데 월세 소득 공제 있잖아요. 그건 지금 실효성이 있나요? 지금 이제 월세로 수요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네. 나오는 얘기가 네. 월세 내는 돈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주면 월세를 좀 더 선호하지 않겠느냐 이런 대책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제도는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도 있었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적었었거든요. 지금 그 수치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월세 가구가 378만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불과 2.5%인 9만 3천 가구 정도만 혜택 소득공제 대상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중산층까지 이제 월세를 좀 더 많이 내는 사람들, 재산이 좀 더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제도 이런 취지인데 그 구체적인 틀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근데 않아요. 여기는 제가 딱 한마디 할게요. 이거 주인들이 이거 안 해주려고 지금 난리예요. 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이거 안 해준다는 조건으로 세를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안 해주려고 그러겠어요? 자기 재산 공개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월세 수익이 누군가 공개되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제 네. 혜택을 받는다면 그래, 면세 혜택을 네, 받는다면 네, 다른 사람이 공개되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원 노출을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뭔지 아세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에요. 1억짜리 집이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1억 1천만 원이 됐다. 그럼 1천만 원 소득 상승분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데 지금 집값이 다 다운이 돼 있으니까 소비를 할 여력이 없고 오히려 이자 돈만 계속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월세로 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세로 빼겠다는 그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사와 왜냐하면 연체율이 늘어나게 되고 이자를 제대로 못 내게 되면은 부도율이 증가되면서 경매 물건이 자꾸 나오면은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금융사와 건설사를 초점을 둔 정책을 정부가 피면서 마치 이제는 우리는 월세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는 전세 시대가 갔다. 이런 식의 그 야마, 소위 말 일본 말인데 머리글을 뽑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이게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이게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IMF에서 아까 경고했다 그랬잖아요. 한국의 전세 위험하다. 전세 보증금이 자꾸 올라가는데 그 매매 대금하고 매매 시가하고 지금 근접해 있잖아요. 근데 전세 대금이 왜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것은 예. 수요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안 올라가겠죠. 맞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실은 어쩌면 그건 뭐예요? 정부가 돈을 계속 대주고 있잖아요. 전세 자금 아까 33년대 맞아요. 60조라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전세 수요를 부추긴 결과예요. 부추기잖아요. 예, 네. 부추긴 그런데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예. 지금 맞아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IMF가 지금 경고를 한 게 한국 정부가 지금 너 잘못 보고 있어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세 정책에서 빨리 월세 이 장려 정책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작년만 해도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아 그러니까 부장님 지원 혜택 분명히 많죠. 정부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럼요. 예. 지금 제 전세자금 지원 대출 주요한 것만 몇 개만 네. 봐도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 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연리 3.3%에 보증금 70% 이내에서 8천만 원 지어줍니다. 이게 있고요. 네. 저소득자 전세자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1억 2천만 원 수도권 기준으로. 이건 또 연리 2%더 싸요. 네. 보증금의 70% 돈을 이내에서. 막 빌려줬네요. 그렇죠. 이거 전용 면적 85평. 그러면서 은행은 계속해서 어쨌거나 장사를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아까 곽 박사님 말씀대로 계속 빌려주면 금융권서 건설사는 계속해서 집을 짓고. 그렇죠. 전세로원이 네. 나가고 건설사는 계속 부채 임양하고 요즘에 그리고 임대 후 분양이라는 또 그런 스킬도 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자금 수요자들을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은행권은 또 자금을 또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억제를 해야 될 판에 그걸 장려를 하고 있었으니 한심한 거죠. 근데 정부가 왜 계속 짠을 빌려준 거예요? 자,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아니 그 이제 계속되는 반복되는 똑같은 그건 뭐 질문인데 그렇죠. 아까 금융사와 건설사. 왜냐하면 그거 같아 다람쥐 지금 네, 계속 여기 돌고 있는 것 괜찮아요. 같아요. 유 기자님 워낙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이 상황인 거죠. 자, 아니, 저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보급률이 네. 111%를 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한 사람당 한 주택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주택은 보급돼 있다. 포화 상태라고 포화 봐야죠. 상태다. 네. 건설사가 집을 더 짓는 거는 오히려 공급 초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안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지어야 되죠. 네. 근데 지어야 돼요. 그죠? 뭐 경기 때문에 그런가요? 건설사가 망할 수는 없잖아요. 해외 건설도 없잖아요. 지금 매기가. 아. 그러니까 건설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짓는데 이 건설사가 짓는 것을 금융사가 계속 파이낸싱을 해줘야 돼요. 돈을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돈을 대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주는 사람이 소비자인데 소비자에게 계속 집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바보입니까? 지금 집값이 전성기 대비 2008년 대비 20% 30%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지역적으로 다르지만 지역별로 다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더 떨어지겠지. 이게 전세 사는 거예요. 네. 왜냐? 집값이 더 떨어질 걸 기대하니까. 그렇죠. 누가 들어갈까요? 그때 저점 매수해야지. 저점 매수해야지. 그래야지. 그러고 아니 있죠. 소비자는 합리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더 합리적인 소비자는 유 교수님 같은 분처럼 아니 월세 살지 뭐 하려고 골치 아프게 전세 사러 전세금도 날릴 판인데 잘못하면. 전세 정말 날리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전세 증가율이 40%라는 말은 그만큼 월세 증가율이 40%에 대한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합리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언론에서는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할 살아난다 것이다라는 그러죠. 보도가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그건 저는 안 믿어요. 이제 이 전세금이 치솟는 바람에 요새 생기는 문제들은 이제 말하자면 깡통 전세라. 깡통 전세가 뭐냐면 보증금 때문에 피해를 네. 본 사례를 보면 한 2010년경에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를 3억 원에 들어갔어요.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근데 네. 그 당시에 1억 5천짜리 대출이 있었던 거예요. 1억 5천에 3억 원이니까 4억 5천만 원이잖아요. 합산 금액이. 근데 2010년도에는 이제 그 집이 5억이었는데 이 집이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이 대출금 이자를 못 내 가지고 경매로 넘어갔어요. 집이. 네, 집이. 네. 근데 이제 서울시 우리 법원 같은 경우에 법원 경매는 그 낙찰 비율이 감정가 대비 보통 70%에서 80% 사이예요. 근데 지금 이 집은 이미 5억에 4억 5천까지 지금 갔잖아요. 떨어졌고. 예. 그 보증금하고 담보대출 금액이 이 집이 80%에 낙찰이 됐어요. 네. 4억 원에 낙찰이 됐잖아요. 네. 네. 이 세입자는 5천만 원을 그냥 날렸어요. 5천만 원. 근데 피 같은 그 돈 어떡해요? 근데 세입자 보호법에 해당이 안 되는 금액인가요? 그 금액이? 그거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소액 임차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보호해 주지만 네. 이렇게 지금 뭐 기준으로 3억 원짜리 넘어갔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전액을 다 제가 받을 수는 그래서 전세를 못 가요. 무서워서. 그래서 아니 진짜 날리기 딱 좋아요. 교수님은 전세 못 가는 이유가 굉장히 많으세요. 전 지금. 진짜 많아요. 아니 지금 이제 이런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유 교수는 자기가 얼마나 지금 현명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그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을 앞서가는 느끼는 분이에요. 거죠. 자부심을 지금 느끼는 앞서가는 거 같아요. 되게 뿌듯해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야린다고? 신여성이에요, 신여성. 아니에요. 저 돈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김경훈 부장께서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여쭤봤잖아요. 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증금 보호받는 방법. 전세 보증금 보호받는 방법.
뭐 일단은 우리나라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있어요. 근데 네. 이 법들은 사실은 전세 전성기에 만들어진 법이라서 네.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네. 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로는 조금 아직 부족한 면이 있어서 보강이 될 필요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전세를 기준으로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날리지 않는 방법 이걸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전세 보증금을 날리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 전입신고 플러스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라는 거를 받아두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확정일자는 뭔가요?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거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 계약서가 요 날짜에 체결된 게 맞다라고 이제 날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거는 동사무소에서도 해주고 4억짜리 공짜로. 집으면 4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렇죠.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네. 선순위 저당권자가 1순위죠. 먼저 받고 예. 남은 금액이 있을 때 그거를 그 세입자보다 나중에 또 그 네. 저당권 설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비해서 우선 변제받는다는 뜻이지 그거를 받는다고 금액을? 해서 무조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깡통 전세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깡통 전세는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들어갈 집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 전세 보증금이랑 계산을 해서 80%가 넘어가면 그 집은 안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가장 그게 이제 아예 피하는 거죠. 예.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구하다 보면 그런 집을 피할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위험을 줄이는 거죠. 보증금을 내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이제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쯤부터 주인의 입장을 잘 보고 나 이거 제 날짜에 딱 안 빼주면 나는 법적인 조치 바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당신 빨리 이거 전세 보증금을 낮춰서 빨리 다른 사람을 찾든지 세입자를 구하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자꾸 주인을 압박하는 거. 그 정도 방법 이외에는 뾰족한 수는 없어요. 주인을 압박한다. 결국 뭐 뾰족한 자, 방법이 방법 없네요. 아닌데. 네, 주인을 압박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 뭐 등기부등본 띄워보고 또 다른 대출이 있는지 아니죠. 컴퓨터 이걸 맨날 또 볼 쳐보는 수도 거예요. 없고. 이 집 사실은 괜찮나? 그렇게 되면 나 대신 폭탄을 안 할 다른 세입자를 구해라. 폭탄 돌리기 하는 폭탄 거죠. 돌리기예요. 그렇지면 어떻게 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니, 일단 내가 그래서요. 피해야 되니까. 제가 질문을 다 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깡통 전세도 무섭고 세금, 그러니까 전세값 오르는 것도 무섭고 월세 내는 것도 싫고. 네. 그럼 집 사야 돼요? 집값 떨어지는 건 더 싫죠. 아니 근데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 훈훈한 봄바람이 분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럼 지금 저 집 사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유 교수님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안 사요. 끝까지 안 사실 거죠? 네, 저는 안 살 거예요. 저도 집을 안 삽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네. 좀 치면 경제 전문가 중에서 나 집 팔아야 되는데 너무 아니, 비관적인 말씀하시죠.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많은 제가 방송할 때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집 못 판다 그러면서 집주인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네. 선대인 연구소장이라고 하는 경제연구소장이라는 분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 지금 우리 집값이 소비자 물가를 100으로 놓고 보면 130 정도 되고 있다. 이 말은 아직까지 정상적인 주택 시장이라 그러면 집값은 30%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현재 해서요? 기준으로 봤을 예. 때. 그래서 이제 선대인 소장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네. 부동산 신화는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요? 통일이 되게 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한 10%까지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의 붐이 한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통일될 때 집을 사야 돼요. 통일될 때 통일되고 좀 있어야 되겠죠. 왜냐 그럼 그러면 북한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남한도 오를까요? 남한도 덩달아서 오르죠. 왜냐 그럼 그만큼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고 맞습니다.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고 쳐놓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숫자의 오류에 빠진 잘난 척하다가 보면 꼭 뒤에 가서 돈 다 나가거든요.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달에 전기 가스 요금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가스 요금. 가스 요금이 2014년 1월 1일부로 5.3%인가 올랐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5만 원 내던 가스비가 지금 16만 원으로 나왔어요. 왜요? 그럼 300% 오른 거잖아요. 300% 오랐잖아요. 근데 무슨 어쩌면 제가 아직 그래.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름용 가스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전세 자금으로 쓰냐 월세로 가느냐 뭐 부동산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으로 서민들이 파편을 맞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공요금의 일시적인 상승 부분. 이게 집과 전부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부가가치세 상승 가능성 문제, 그리고 의료보험 증가 문제. 복지를 늘리려면 자기가 낸 만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엄청 당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에 매몰돼 버리면 다른 부대 비용을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부동산이라는 과 연관되어 있는 금리, 공공요금, 도배값, 아까 말한 그 수리 비용, 이런 모든 비용들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다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려고 해봤자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집 사면 손해니까. 그러니까 집을 보유하는데 드는 부대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 더 많이 늘어난다. 아까 말씀드린 주거비, 범주거비. 갑자기 진짜 머리가 아파졌어요. 예, 그러면은 예. 지금 현재 하나만 더 추가. 네, 또 있어요? 좋은 말씀. 그것뿐만이 아니고 언론에서 최근 이 부동산 경기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성급한 보도, 제가 보기에는 성급합니다. 네. 이 보도를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이 신문에도 보면 보시죠. 주택시장 상승기 단정 일러라고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실수요로 접근하라라고 한 이 문구가 나와 있단 네. 말입니다. 네. 그러면 물론 개인 전문가마다 좋은 의견을 내실 수가 있죠. 또 그분 말씀이 적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놓고 볼 때 인구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맞아요. 제가 주택 보급률이 111%가 넘어가고 있고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주택 청약 통장을 다 들고 앉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택 시장이 봄 기온을 냄새를 못 맡아서 올라가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수출과 내수 경기로 인해서 우리 호주문에 들어온 돈이 작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에 숨어있는 동맥경화되어 있는 것을 뚫어줘야지 부동산도 돌고 금융시장도 도는 것이지 부동산과 금융시장만을 놓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집 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모랄 해저드도 보통 모랄 해저드가 아니죠. 저 머리가 맞습니다. 너무 아파요. 듣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달 말에 정부 정책에서 어쨌거나 정부 정책이 나오는데 값싼 월세 정책을 뭐 내놓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거. 이 조언? 아니면 우리가 좀 이렇게 충고? 아니면 우리 국민들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먼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투자에 책임을 지는 건 투자자이듯이 그 맞아요. 판단에 책임을 지는 건 국민 개개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차트를 그려봐야 돼요. 예상을 해보고 자기가 얼마나 재산 증식을 원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편안하게 살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다변화돼야지.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그죠? 다변화된 사회가 건전한 사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빨리 조언을. 저는 우울해요, 참. 왜요?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까 곽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의 정책의 안고가 핵심이 국민이 아니고 일부 집단이다, 일부 기업이나 가슴이 답답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나니까. 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확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참 그게 불행한 것 같아요. 신뢰 회복이 중요한데 이제라도 정부가 저만 해도 지금 집을 사는 게 좋다라는 구시대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인식이 뭐가 문제고 어떤 곳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정말로 투명하게 좀 뭔가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왜 잘못인지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정말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항상 정부는 이쪽에서는 당근을 주지만 이쪽에서는 채찍으로 때린단 말입니다. 그럼 정부는 이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네. 공정한 정보를 기업과 금융기관에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제시를 하고 월세 교육에 대한 교육도 시키시고 부동산에 대한 솔직한 정보도 주셔야지만 소비자가 제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정부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얻는 것은 소통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럼 이 소통과 신뢰는 상식에 맞는 정책을 펴주고 상식에 맞는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서민들이 집을 못 구해서 결혼 못 한다는 거 아세요? 그 정말이에요. 정말로 살 집을 못 구해서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정말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정말 집값이 어마어마해요. 공부 막 끝난 사람이 어떻게 몇 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 지금도 집을 안 살 생각이에요. 왜 안 살 거냐면요. 정말 전 되게 전문가적 입장이 아니고 되게 단순한 입장인데요. 집을 샀는데 정말로 그 집이 층간소음이 시끄러우면 이사 가기도 힘들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수리하는데도 돈 들고. 근데 그런 단순한 생각을 떠나서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생존권, 즉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문제는 정말 좀 투명하게 말뿐인 그런 정책이 아니고 진짜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살기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는 아마 개인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제가 여기서 제가 월세 사는 걸 공개를 했는데요.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건 사골세는 아니에요. 유 교수님 사시는 거는. 아니,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정말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이제 클로징 멘트 하세요. 클로징 멘트는 제 전담이 아니고 아니요. 오늘은 하셔야 이거는 돼요. 우리가 악유할 거 없어요. 저 다툴 필요 없고 오늘은 우리 저 올빼미시죠? 별명이 부엉이라니까. 부엉이입니까? 부엉이. 오늘 저 부엉이 김경훈 종을 바꾸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부엉이 김경훈 부장께서 예. 클로징 멘트를 좀 해주십시오. 이슈 토크점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더 재밌는 모습으로 정확하게 날짜 얘기해 주세요. 금요일 날 금요일 저녁 오후 6시 20분. 아니, 긴장돼. 지난주에 했던 대로 지난주에 우리 이 교수가 했던 대로 채널 고정. 시선 고정.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